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는 후반전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인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캄보디아 측 반응은 가관입니다. 거기 정부 대변인 왈. 이번 사건은 국제범죄 조직 때문이지 캄보디아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했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도 피해자라면서 말이죠. 자,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의 핵심 먹거리인 탓에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방치했던 거 사실 아닌가요? 예,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얼마 전 사반에 나온 민폐 중국인 저도 봤어요. 지하철에서 저렇게 비에 젖은 우산 2개나 펼쳐놓고 말리던 바로 그 사람이요 하신 심인화님. 자, 제주 유명 카페입니다. 테이블 위에 부부가 그냥 쌍으로 발을 올려놓고 있네요. 아유, 진짜 왜 저러고 살아 하신 전민지님. 자, 우리 엄마 임선혜 여사 77에 작은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정남연님. 자, 쌍둥이 동생 이엘 이소리의 200일을 축하해주는 이준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 새끼들입니다 하신 노영우님. 자, 지난 주말 아들 윤석빈 며느리 민동은 결혼했습니다. 평생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살라고 축복해주세요 하신 장성희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범죄 단지에서 생방송. 자, 캄보디아 납치 살해 사건 관련한 좀 보도 더 전해드리죠.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마당에 억지로라도 피해 가야 될 그곳을 굳이 찾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영상 만나보시죠. 좋은 말 할 때 빨리 풀어줘. 한국인만 풀어주면 내가 그냥 돌아갈게. 딱 봐도 그냥 혈압이 확 올라오는데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고문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방송 BJ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범죄 단지를 찾아간 모습입니다. 이 방문한 곳은 원구 단지인데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있는 대규모 범죄 단지로 3대 범죄 단지로도 꼽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BJ는 단지 앞에서 한국인들을 석방해라, 강제 감금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석방하면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외쳤고요. 이 모습을 고스란히 방송에 담아냈습니다. 이 방송 중에 누군가가 BJ의 얼굴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또 경비견의 목줄을 풀어놓는 모습도 담겼다고 해요. 이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 빠르게 늘어나서 2만 명이 넘었는데요. 2만 명이 넘어가자 이 방송 관리자 측에서 BJ의 신변을 우려해 방송 종료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BJ 숙소에 가는 상황, 또 숙소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지글에 올리면서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뭐라고 굳이 우범지대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부 차원의 이 대책도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갖고 각 관련 부처들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경찰 쪽만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한 1년 10개월 동안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으로 접수된 신고만 143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52건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한인사건 전담 경찰관 설치라고 그랬고요. 영사경찰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조사 인력도 30명가량을 보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캄보디아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 한국인 파악된 것만 63명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 이내에 이 송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로 내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대가족 먹튀 팀워크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아닙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총 9명의 대가족 입장이요. 테이블 3개에 나눠서 옹기종기 모여앉더니 저렇게 맛있게 국밥을 냠냠.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나서 아유, 여기 국밥 좀 하는구만 하면서 자, 어르신들과 남성들은 먼저 퇴장. 자,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은 아직 식사 삼매경 마지막 한 입까지 아이 입에 넣어준 뒤 식사 끝. 자, 그 사이 다시 들어와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남성. 자, 이내 나란히 저벅저벅 계산대 쪽은 쳐다보지도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노룩 패스. 아, 깜빡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여태껏 이런 대가족 먹튀는 처음입니다. 네, 요즘 먹튀 제보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3대에 걸친 대가족 먹튀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1시 반쯤 손님이 아주 많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포함해서 어른 6명에 아이 3명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국밥 6그릇에 수육 중짜 그리고 공깃밥 2개를 주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이 남성 손님들의 일부가 먼저 나갔고 이 식당 안에서는 여성 손님이 남아서 아이들과 식사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밖에 나갔던 남성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후에 짐을 챙겨서는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야,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9명이 아이들은 빼고 어떻게 저렇게 전부 다 모를 수가 있지? 저게 하여튼 납득은 안 되는데 제보자 당시 손님들이 많아서 사실 20분 후에 이렇게 먹튀를 당했다는 걸 알겠다고 하고요. 계산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혹시 실수했느냐,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신고했습니다. 사기죄죠. 만약에 짜고 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아이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서 먹튀를 하다니요. 지금이라도 사실 좀 본다면 돈 내십시오. 예, 아무튼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와서 값을 좀 치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빗길에 그러지 마소. 자, 비 오는 날 목격된 순간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사건 반장이 올려. 사건 반장.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사건 반장이 올려서. 자, 저 찰나의 순간 사건 반장을 무려 3번이나 외쳐주신 진정한 사방가족.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비 오는 날 도로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조수석에 타고 경북 구미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 대형 버스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운전사께서 휴대폰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대형 버스인데 게다가 비도 오는데 대형 버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안에 승객들은 안 보였지만 분명히 휴대폰을 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위험한 것 같다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유, 빗길에 버스 운전기사분이 자, 이번에는 더욱 황당한 비 오는 날 이런 일이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비키소! 좀 비켜줘서! 앞에서 좀 비켜줘서! 좀 비키소! 너무 놀라가지고 비켜라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한우라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잘 비키더라고요. 한우다 보니까 걔네들이 비키더라고요. 아, 한우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한우와 미국소를 감별하는 방법 저런 게 있었군요. 자, 한우 맛을 감별할 줄 알지만 한우인지 미국소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한국말을 좀 알아듣는 모양새예요. 제주도인데 레일 바이크를 타던 중에 앞에 소떼가 몰려오니까 비켜주세요. 이 사투리예요. 비켜주소! 비키소! 라고 소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비켜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소들 한우구나. 진짜 갓길로? 예, 피해줍니다. 한국말 알아먹네, 이 소들이. 그래서 한우고 일단은 올레길에 풀어놓은 이 소들이 때마침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사고 안 나고 잘 비켜주신 것 같아요, 이 소들이. 고마운 소, 무슨 비켜주소. 높임말까지 알고, 예. 일단 소들이 비켜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도터치.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지젠의 이터널, 기동전 사건담 유니콘, 기동모투전 G건담 최종편 등장. 다양한 건담을 만날 수 있는 지젠의 이터널 반주년 이벤트 진행 중.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프로에게 몰입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다. 프로를 위한 프로의 손길. 리얼 프로 MAN1. Panasonic. 거실에서 사용할 스피커를 구입한 여성. 남편이 쓰던 휴대전화를 스피커에 연결하려다가 우연히 사진첩 속에 숨겨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한 이 앨범 속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사진들이 가득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어떤 사진을 본 걸까요? 자, 이거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네, 이 제보자 부부는 제주도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부부가 1층을 쓰고요. 2층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1층의 거실에서 함께 쓰는 스피커를 구입한 후에 그 스피커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이제 휴대폰에 연결해서 쓰는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아, 남편의 공기계 스피커, 그 휴대폰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휴대폰과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 꼽으려고 보니까 보안 폴더가 있다라는 안내 문자가 떴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앨범이 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의 비밀번호를 풀고 여는 순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앨범에는 여자들의 나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남편의 앨범 속에 들어있던 여성들의 나체 사진, 이걸 본 제보자 아내는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엄마랑 이모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공기계가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켰는데 보안 폴더 같은 게 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하니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갤러리에 이제 그 딥페이크 사진들이 이제 있었던 걸 제가 발견을 했었던 거죠.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저희 엄마랑 이모랑 저랑 이제 동생 4명이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도 이제 나체로 사진이 이렇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이제 주로 사진들이었고 그거를 이제 변형한 딱 봐도 음란한 사진이라고 딱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낙제라든지 아니면 뭐 야동 같은 데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로 합성이 돼 있었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게 자, 남편의 휴대폰 이 사진첩을 열었더니 세상에 처제, 장모 그리고 처이모의 나체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로 그 합성된 그 사진이 들어있더라. 아니 어떤 사진을 합성해도 안 되지만 지금 장모님하고 그 처이모하고 본인의 처아내와 처제까지 지금 이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심지어는 그 중에는 그렇게 4명이서 단체로 여행 갔을 때 그 단체로 여행 간 사진을 가지고도 합성을 했다라고 하고 대부분은 또 처제의 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집으로 좀 와라 빨리 물어볼 거 있다라고 해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휴대전화를 내밀었더니 그 지우려고 했는데 라면서 욕구를 풀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냥 순순히 털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해명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이 지금 제보자는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당시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에 빠진 제보자 이 아내, 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진짜 판단이 제대로 안 설 정도로 힘들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떤 일이 전개가 됐습니까? 네, 일단 장본인인 동생이 직접 그 사진을 보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일단 가족들한테는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 대신 제보자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직접 알려라라고 남편에게 지시를 했고요. 시가 식구들한테. 예. 남편이 시댁 가족 사진, 그 가족 단체 채팅방에 잘못된 이상 성욕으로 아내의 동생 사진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시댁 식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사진을 만든 거니까 당신 잘못이다.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나랑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라고 오히려 제보자 아내 탓을 하더라. 자, 이 남편의 황당한 발언은 더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 아내와 동생,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선 처제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가족들한테는 알려서 충격을 받게 하고서 왜 너네 부모님한테는 숨기냐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도 사실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생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진짜 이게 벌어진 일인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찰 조사 때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되게 이상한 막 표정 짓는 것부터 해서 막 진짜 제 사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짜 사진 같았거든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2-3시간 정도밖에 막 못 자고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어졌었거든요. 자, 그럼 제보자 이 아내분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은 이 사실을 다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이 사건 있고 남편이 일주일 후에 본인이 이혼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보자에게. 왜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냐. 너네 부모나 가족도 알아야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남편이 오히려 가족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가족들,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허위 영상, 편집죄 그걸로 고소를 했고요. 그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시댁으로 가가지고 안 왔는데 나중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갔던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들어갔던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아마도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물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무단으로 침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CCTV를 본 아버지죠. 아버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고소 후에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추가 범행에 남편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이 제보자의 사진은 딥페이크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이제 잡아뗐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동생 처제를 도찰했던 사진까지도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이 동생은 이 사진을 다 직접 보고 나서는 6개월이 넘게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이렇게 해서 만든 사진 그리고 불법 촬영한 사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범죄가 맞고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불법 촬영은 상관이 없는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사실 경찰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를 했는데 보안수사 명령 청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이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게 지난해 10월 16일이었는데 이 딥페이크를 합성한 게 그 하루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딥페이크가 나쁜 거지만 이게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딥페이크 처벌법이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합성한 걸 처벌을 하는데 하루 전날에 만든 다음에 배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든 건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 뒤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까 봐 보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보자분은 그것과 한계로 이건 형사처벌 문제인 거고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생각하시기에도 이혼을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을 떠나가지고 범죄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뭐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일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거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거는 뭐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좀 놀랍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 가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어제 전해진 사건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일가족 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죠. 네,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아침 7시 23분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16층에 사는 40대 부부가 수련회에 가는 초등학생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로 한층 아래에서 멈추더니 15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거의 곧바로 윗집 가족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데요. 피해 가족 중에 아내가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서 중간층에 겨우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린 층에서 심상치 않은 바깥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주민이 부상당한 아내와 딸을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대피를 시켰고요. 119에 신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계단으로 도망치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일가족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아랫집 30대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자해를 해서 범행한 지 약 50분 뒤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피의자는 사망했습니다. 하마터면 일가족 모두 변을 당할 뻔했는데 비상벨을 눌러서 탈출한 덕분에 그리고 또 문을 열어준 이웃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모녀를 피신시켜줬던 그 입주민이 목격했던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소리가 커서 저희도 부부싸움인가 했는데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부부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새벽 브리핑인가요? 문제만 대피시켰잖아요. 그래갖고 피가 엉망 오죠. 아까는 일이 막 도망치고 딸하고 엄마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알고 큰 뛰는 사람이 문을 자꾸 흔들거리잖아요. 문 열으라고.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다 상처가 나요. 피도 나요. 지금 모습만 봐도 피가. 저게 저렇게 지금은 말씀은 하시지만 당시 상황 세상에 흉기를 든 남성 그리고 또 그 남성에 쫓겨서 도망온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녀가 있는데 세상에 문을 열어서 집으로 탁 피신시키고 아니 저 흉기 든 남성이 저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었죠. 정말 의협심이 있으신 주민이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죠. 요즘 밖에서 소리 나도 사실 관심 안 갖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서 맨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이렇게 크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흉기 든 남성이 어떤 여성하고 아이를 막 쫓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30대 남성이 그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아이를 빨리 저 남자분께서 주민 남자분께서 집으로 대피를 시키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넘어졌던 가해자 일어나자마자 이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고 막 들어오려고 했답니다. 그때 남편은 계단으로 도망을 가면서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 윗집 아내께서는 목이나 팔에도 이 상처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막 혈흔이 있었대요. 정말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도대체 왜 범행 동기가 가장 의문이 드실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층간소음 갈등 그리고 큰 따옴표를 저희가 쳤습니다. 일단 아랫집 가해 남성 사망했고요. 피해를 당한 윗집 부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경찰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모녀를 피신시킨 이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사건의 단서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따로 뭐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시끄러우니까 그거에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쾅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문이 점검줄 뜯어내 그게 문이 억지로 열려고 했던 자, 결국 그건가요? 예, 층간소음입니다. 자, 모녀를 피신시킨 이웃이 현관문 밖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죽인다, 죽어!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안에서 위층 아내가 그 피신을 방어를 하면서 이사 갈게요, 우리가. 이런 것도 말했다고 증언을. 다시 그러니까 죽어 하니까 이사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나중에 좀 피신을 갔을 때 물어보니까 가해자는 15층이다. 이사 올 때부터 층간소음 갈등이 좀 있었다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고요. 아마 어제 아침에 소란스럽다고 느꼈는지 이 30대 남성이 흉기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윗집 가족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 가해자가 그 윗집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렸다가 타는 걸 기다렸다고 범행을 아니 그럼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정말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었던 게 이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15층에서 이 소리가 나고 위층에서 소리가 나고 아래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 지금 부상을 입은 아내의 얘기에 따르면 이랬답니다. 갑자기 15층을 지나가는데 쾅쾅쾅 막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층수 표시하는데 점검 중이라고 뜨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대요. 그 상황에서 그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고 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세우고. 예.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공포였는데 또 저 남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의 동시에 흉기로 이 가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때 정말 찰나의 사이였는데 이 아내분이 정말 극적으로 비상벨을 바로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다시 멈췄고 중간층에 멈췄을 때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후에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또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 공격하려던 남성이 또 넘어졌고 그 틈을 타서 가족들이 이 아내하고 자녀는 이웃집으로 그리고 남편은 아래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다시 도피를 했던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해 보면 층간소음 갈등처럼도 들리는데 자, 경찰은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남성 혼자 살았고 따로 직업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가해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망해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얘기가 더 달라서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층간소음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기록이 없고 주변의 진술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가해 남성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15층, 그러니까 가해 남성이 살던 층이죠. 오히려 15층에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경찰은 무엇보다 치료 중인 피해자들을 조사를 더 해야 정확한 사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거라면서 숨진 피의자를 부검해 음주,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고 피의자의 집이 최근 법원 임의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층간소음 문제 때문이다라고만 딱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도 뭐 일부 또 사람들은 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피해자가 또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쿵쿵쿵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끼리 뭐 싸우고 이런 걸 넘어서서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미흡한 대처 때문에 계속 방송만 아파트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주변 사람들에게 층간소음으로 괴롭힘을 주지 맙시다 이런 방송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게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언제쯤 이렇게 층간소음 뭐 혹은 다른 비슷한 일로 인한 이런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지 않는 때가 올까요?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편의점에 노신사가 들어오자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손님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뭔가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러자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들어 물건을 담습니다. 이 손님, 대체 누구길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걸까요? 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집에 진짜 왕이 산다라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이거 약간 뭐 그렇게 심각한 사연은 아니에요. 마음 편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진짜? 하여튼 이 제보자분은 20대 여대생이시고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여긴 할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가 신혼일 때 그때 할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일인데 그때부터 하여튼 모두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 명의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줬다니까 20년이 넘었죠. 이 제보자분이 지금 대학생이니까 20대 대학생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말이 법이어서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이 엄격한 말이 있어서 제보자 남동생이 여태까지 살면서 친구를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 집에. 자, 3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 집의 명의는 제보자의 아빠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집을 사준 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 할아버지. 자, 그리고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뒤에 모든 것, 집안의 모든 이게 중심이 할아버지였다는 건데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무조건 할아버지 밥은 차려줘야 됐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밥 안 차려준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진짜로 놀다가 집으로 가고 해가지고 입도 짧으셔가지고 한국 젓가락 든 건 절대 손 안 대세요. 좀 숨 막힌다 이거는 좀. 그렇죠.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가 한번 젓가락 댔던 반찬은 다시 입에 대지 않으실 정도로 입이 짧으시고요. 밖에서 사온 음식도 입에 안 맞는다고 드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점심이랑 저녁 다 다른 메뉴로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만들어놨던 음식 다시 데워 먹기 싫다. 아니 밥은 자고로 바로 한 걸 먹어야지 이러시면서 엄마가 해놓은 음식에 손도 안 대시고 밥에 물만 말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딸인 고모에게 아니, 내가 집도 줬는데 얘네들은 밥도 안 준다.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제보자랑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할아버지 식사를 직접 챙겨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까다로우셔. 자, 문제는 이 할아버지 여기뿐만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유명 인사였는데요. 뭐 카페, 뭐 편의점 갈 때마다 키오스크 이런 거 사용할 줄 모르시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자마자 모르실 수는 있죠. 모르실 수 있죠. 어이 직원! 그럼 직원이 올 수도 있겠죠. 오면 그때 주문을 하면서 계산도 그에서 한 번에 다 한다고 해요. 손에 딱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더 문제입니다. 야, 물 좀 줘. 우유 좀 갖다 줘. 그럼 당연히 편의점 직원은 아닙니다. 직접 가져오셔야 됩니다. 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동네의 많은 가게 주인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긴장하고 인상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자, 이게 교수님.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야 뭐 집이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이렇게 가게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분은 그냥 정말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걸 넘어서서 거의 전제 군주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로 잘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게 이제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 할아버지 팔순 때 어머니께서 아버님 이제 이번에는 우리 맛있게 외식하죠라고 얘기했더니 싫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2첩반상을 차려가지고 집에서 팔순 잔치를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고모가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빠한테 미역국도 안 끓여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그 반상이 아마 그 12첩 반상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딸한테 전화를 해서 거짓말로 반찬도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또 뭐가 또 섭섭하셨나라고 고민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이 손녀인 제보자마저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직접 이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려고 잠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방콕 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가셔서 제가 큰 손녀한테 이제 방이니까 노크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내 집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엄마한테 얘기 드렸더니 엄마가 한숨 쉬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야, 뭐 집 한 채 사준 게 이렇게 오래 갑니까, 이거? 자, 그런데 제보자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바로 할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자, 무턱대고 손녀방에 들어와서 본 건 할아버지인데 오히려 아유 너 조심 좀 해라. 야 오늘만 못 본 걸로 하겠다 라면서 먼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보자가 할아버지 노크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냐 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자, 내 집인데. 네네. 여전히 그 집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할아버지 남동생이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옆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는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남매는 화장실이나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을 잠그는 습관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것도 못마땅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르신이라면 지난주 추석 때도 무슨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가만히 넘어갔겠습니까? 기분 상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비교를 좀 하나 봐요. 비교도 택도 없이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 2명, 또 손주들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그거예요. 너는 무슨 성이니까 상당히 순정적이다. 너는 또 무슨 성씨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라고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뭐 논리적이지 않죠. 손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입 옆에 점이 있으니까 먹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제보자한테는 야 눈썹에 털 없지 너 자식 복 없다 이렇게 혀를 쳤다고 합니다. 제보자야 뭐 이제 나가면 그렇지 독립을 할 생각이지만 엄마하고 남동생 남아 있는 거 걱정스럽다고 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가 이 할아버지 오죽 이게 심하면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 제보까지 했겠어요. 저는 뭐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요? 이만큼 시각은 저도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통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의 어떤 어르신들도 누군가 가족 중에 하나가 정말 크게 대꾸를 하거나 정말 맞부딪히면 못 그러는데 문제가 이 동네 그 가게 직원들마저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어지간히 센 것 같고 이제 제일 나서줘야 될 사람은 사실 이 제보자의 아버님인데 이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기센 할아버지 밑에서 60년 가까이를 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80이 넘었으니까. 그것도 저기 뭐 따르기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보자분 내지는 뭐 지금 어머님이라든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성을 찾을 겨를이 있으신 분들이 제대로 대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밥상 안 차려드리고요. 그냥 물 말아 드시게 하고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 진짜 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저는 조금 더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짜? 사실 네, 이 어른을 모시는 건 너무 귀한 가치죠. 가능하면 모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어머니와 아이들과 모두 함께 행복할 때 가정의 이야기고 건강한 가정의 꼭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 경계 자체가 가족이 없게끔까지 기능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이제 독재적인 어떤 그 군림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버지께서 지금 내면화된 복종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회피하고 계시고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여기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계속해서 헌신만 하고 희생하고 욕먹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정도가 됐고 이 자녀들도 억압하고 분노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복종을 그대로 세대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물리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찾아뵙는 구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부모님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이잖아요. 근처에 좀 사시면서 이 가족은 가정대로 행복하게 구조를 꾸리고 아버님을 잘 뭐 이렇게 좀 자주 가서 모시는 그런 구조로 다시 재편돼야 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할 말씀. 참 바뀔까 싶기는 또 해요. 이렇게 너무 확고하거든요. 고집도 세고 이거 아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뀔 질문인데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져서 살면서 뭐 한 번씩 방문은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면서 독재자 아니 왕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반복해 보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따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옆으로 흰색 SUV 차량이 쌩 달려오더니 갑자기 후진을 하는데요. 이 차를 바라보던 한 남성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을 가는데 자 그런데 쾅! 순식간에 남성을 들이받으면서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내부는 처참하게 파손됐고 손님들은 놀라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자, 차량이 뒤로 후진을 하자 손님들 부딪힐까 봐 재빨리 흩어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문을 쾅 닫고는 성큼성큼 현장을 뭐야, 이거? 떠납니다. 뭐예요, 이거? 네, 알고 보니 운전자와 도망간 남성은 사고 난 곳의 옆 가게에서 음주 중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운전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남성을 차로 박아버린 건데요. 이 사고로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요. 애꿎은 식당 주인의 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 사망을 했어요? 네. 야, 양 변호사님.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습니까, 저거? 저건 살인자죠. 살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갈등이 있었다고 아이고, 하는들. 진짜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다음 이어갑니다. 자, 두 남매가 보여요? 보이시죠? 느긋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후당탕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두 남자를 덮쳤습니다. 다쳤을 것 자, 같아요. 이 와중에 오빠 놀란 여동생을 재빨리 확인하면서 서둘러 일어났어요. 다친 곳이 없는지 천천히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아유, 오빠라고. 자, 그다음 아유. 상처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소파를 뒤져서 휴대전화 찾아내고요. 또 자, 그다음에 뭐 하려고? 보시면 파편에 여동생이 발이 다칠까봐 어필하면서 등을 내준 겁니다. 세상에. 자, 오빠 등에 폴짝 업힌 동생 남편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저 오빠 유전 방지를 위해 선풍기 코드까지 뽑습니다. 야, 기특하네, 저는. 저 오빠가요 겨우 12살이에요. 자, 이 야, 영상을 어깨야. 본 네티즌들 감동적이다, 용감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침착하게 대처한 오빠 앞으로 정말 크게 될 인물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혼자 놀던 여자아이가 그릇을 플라스틱 통 위에 저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미끄러지더니 쨍그랑 쨍그랑.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네요. 아이고, 사고 쳤네. 자,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란 아빠. 딸이 뒤돌아서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총총총 걸어가서 작은 손으로 살포시 아빠의 눈을 가립니다.
아, 왜 가려, 왜? 아니 놀래가지고 딸이 깨진 그릇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깨진 그릇을 바라보고는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따져 다시 와서 아빠 볼에 쪽 한 번 더 해달라고 고개를 돌리니까 반대편에서 뽀뽀 쪽 이렇게 뽀뽀 공세를 하는데 아빠 마음이 어떠겠어요? 사르르 녹아버렸죠. 이래서 아빠들이 딸 바보가 됩니다. 크기 전까지만. 박 변호사님 진짜 크기 전까지만? 저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조금 더 크잖아요. 혼냅니다. 예. 혼납니다.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아유. 자, 개 한 마리가 인형 뽑기 기계에 발을 턱하니 올려두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집게를 움직이면서 인형 뽑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거 AI 아니에요, 이거? 자, 보세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버튼을 눌러 신중하게 집게를 내리는데 자, 과연 아이고 아까워라 실패를 합니다. 집게 위치를 조종하면서 타겟을 바꾸고 있어요. 설마.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저거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견생에 포기는 없다.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인형들 사이로 내려가는 집게. 인형 하나를 끌어올리더니 과연 결국 성공을 해냅니다. 자, 잔뜩 신난 개 인형을 물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자랑을 하는데요. 그 후로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인형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AI 아니야, 이거? 진짜 실제 개예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낸 이 개. 우리도 이 개를 스승 삼아서 그 끈기와 열정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교수님.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개 앞발이 대단한데요. 손재주 있네요. 앞발 재주. 예, 좋습니다. 예, 예, 신기하네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